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민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민족지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해서만이 아닙니다.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로 일본이 불편해하니까 오늘자에서 일본 정계의 한국과 친한 정치인마저 한국은 교섭하기 어지간히 귀찮은 나라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등신들아, 그럼 일본 눈치 봐야 하니까 위안부 부당합의 인정하라는 말이냐? 박근혜가 창비나 문학동네를 언급하면서 지원을 줄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군요. 한편 김기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에게 좌파 지원 차단 서둘러라, 이렇게 수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 문체부 장관 조윤선, 하여간 내가 블랙리스트 만든 것은 아니다 라면서 발뺌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줄곧 없다더니 그건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박근혜를 포기했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이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은 대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것만으로도 박근혜는 협박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합병의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를 도왔음을 특검이 밝혀낸다면 뇌물죄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수백억이니까 박근혜와 이재용은 감옥에 가는 거고요. 오늘 한겨레에는 정유라 228억 지원이 합병되기 한 달 전에 계획됐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월호 1000일 만에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박근혜가 당일 오전 내내 서류와 싸움했다고 합니다. 뽕 맞았거나 연애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에 최순실이 딴 핑계대고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건 정말 또라이 짓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인데 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교섭하기엔 어지간히 귀찮은 나라다. 한국 정부가 부산 소녀상 설치를 용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가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일본 내에 한국과 친한 정치인마저 한국에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는 일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는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서 집권 여당 자민당의 2인자입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2015년에도 니카이 도시히로의 발언을 보도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노력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실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노력한 결과가 바로 2015년 12월 28일 말도 안 되는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일본을 대변하는 일본 민족지 조선일보, 이걸 돈 내고 꼭 보셔야 합니까? 정부는 연간 지원 예산이 300억에 불과한 출판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들이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박근혜가 직접 특정 출판사를 거명하며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는 김상률 당시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에게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등을 좌파 문예지라고 지칭하며 문체부에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정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출판사 창작과 비평과 문학동네는 모두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결국 우수 도서 한 종류당 1,000만 원씩을 정부가 구입해주는 이른바 세종 도서 선정에서 두 출판사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세월호 관련 책을 냈다고.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직접 지시했다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 10월 당시 김기춘은 김종덕에게 좌파들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제대로 챙기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느냐, 서두르라 라고 수차례에 강조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하고 지원금을 끊는 작업을 말살정책이라고 불렀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말살하는 것, 이것을 박멸, 소탕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또한 정부 비판적인 영화는 국민을 감염시키니 자금줄을 끊어서 말려 죽여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김기춘이 이런 인간입니다. 김기춘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답변 태도 어떠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혈압 수치가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으니까요. 조윤선은 청문회장에 낮 2시 반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니까 비로소 나온 것입니다. 출석 이후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인 거부권을 주장하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5차례에 걸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들으셨지요?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고 작성과 실행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에게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조윤선 증인, 그런 확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원님, 블랙리스트는 제가 정말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아니, 증인이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 이후에 문제가 됐다면 그걸 언제부터 확인을 했냐고요?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요? 제가 작성에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작성에 책임을 묻는 게 작성을 없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의원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느 시점에 직원들을 상대로 물어봤냐고요. 계속 동문상담 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물어보는 설명 내용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문체부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면서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39건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감사관실을 10명에서 19명으로 늘려서 자체 감찰도 특별 아니, 감찰을 장관. 시작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최순실 사태에서 문체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아주 발빠르게 이거 조사했어야 맞잖아요. 도대체 국정감사 이후에 언제 시점에 조사를 해서 이 존재를 알게 됐냐고요. 의원님, 저는 최순실 씨와 블랙리스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의혹이나 그 어떤 문제 제기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 말고는 최순실 씨가 아니, 블랙리스트에 그러면-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들어본 적이 국회에서 없습니다. 지금 도정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37번에 걸쳐서 위증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은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지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동시에 소환하며 특검의 칼끝이 이재용 부회장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검이 삼성을 겨냥한 것은 대가를 노린 뇌물죄입니다.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지원했을 뿐 합병 대가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오늘부터 삼성이 언론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기획한다는 제보를 폭로했습니다. 네, 이미 이완배 기자가 예견했지요.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삼성의 최순실 지원이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가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일면 기사가 이를 반박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한 달여 전에 삼성이 정유라에게 228억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에 2015년 6월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건은 최순실의 측근인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가 재직 시절에 작성한 것입니다. 결정 이후가 아니라 결정 이전에 정유라 지원 계획이 세워졌군요. 대가성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한겨레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대통령 박근혜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박근혜가 참사 당일 아침 8시 반에 윤전추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챙겼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가 서류와 씨름을 했다.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미용사를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의료시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근데 이거 누가 믿어줄까요?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박근혜의 행적을 30년 동안 봉인하려 했다. 감추려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4년 7월 17일자 지금은 세상을 떠난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기춘은 VIP에 지시하며 박근혜의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첫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죽은 다음에나 공개가 되겠군요. JTBC 보도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3회 변론 기일에 최순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혀를 찹니다.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다. 박근혜한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도 특검도 아니고 법원이나 다름없는 헌법재판소인데 재판에 안 나오면 캥겨서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2003년부터 피해 수습에만 9천억의 정보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썼기에 9천억이나 써도 매번 AI가 발생하나.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이번에 살처분됐습니다. 여기에 2,70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가축 방역 사업의 올해 예산 보니까 지난해보다 5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AI뿐 아니라 구제역 대응 비용까지 합한 금액인데요. 정부가 당장 이 예산을 아끼려다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못하고 AI 피해만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나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노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도 있다고 합니까? 야,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 넣어서 흘려봐. 그러면 블랙리스트는 코미디가 될 거고 결국 낙서로 치부되지 않겠어? 카카, 화이트 리스트에 심지어 적군 리스트까지 리스트가 속속 폭로되고 그 숫자가 10,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명단에 카카 이름이 있겠습니까? 카카를 위한 리스트인데요. 야,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좀 오르면 어떠니? 어? 그 좌파들은 탄압받는 거 좋아하는 메조 소프라노 아니야? 어? 나 고문받았다, 나 수배당했다, 나 감옥 갔다 왔다. 이런 걸 훈장으로 여기지 않니? 카카, 메조 소프라노라니요? 왜 메조키스트겠지요. 이렇게 무식해서야 국민들 볼면목이 카카, 만약 좌파가 메조키스트면 그들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우리 우파는 이겁니까? 이거라니. 남을 괴롭힘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말입니다. 메조키스트도 모르는 판인데 이걸 아시겠어요? 알지? 1번, 테러리스트, 2번, 세디스트, 3번, 마조키스트, 4번, 선키스트, 5번, 아티스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M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이 지금 뉴스 헤드라인에 올라와 있군요. 예, 영미권의 거의 모든 언론의 톱 기사 혹은 주요 기사로 지금 떠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밤에 할리우드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메릴 스트립이 공로상을 받았는데, 예.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약 6분 동안 아주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책, 또 언론 기피, 언론 혐오, 또 트럼프를 비판한 뉴욕타임스 장애인 기자에 대한 트럼프의 조롱, 이런 것들을 메릴 스트립이 조목조목 꺼내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골든글로브 시상식장에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비난받고 있는 분야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바로 외국인들과 미디어 종사자들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쓰는 걸 비판한 건데 예. 메릴 스트립은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와서 아주 유명한 스타가 돼서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예. 트럼프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할리우드에서 외국인을 만약에 추출해버린다면 이제 예술이 아니라 풋볼이나 격투기밖에 볼 게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장애인 언급하셨는데 그 얘기는 또 뭡니까? 네, 재작년 11월에 그때는 이제 공화당 내부 경선을 할 때였는데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의 장애인 기자, 약간 그 팔을 쓰는 게 좀 불편한 분인데 예. 그 기자가 있는 앞에서 오른쪽 팔을 트럼프가 흔들면서 손목이 흔들리는 신용을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이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는데 메릴 스트립이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폭력은 폭력을 선동하고 권력자가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면은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우리는 박근혜를 아는데 한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되게 취임식 전에 다 견적이 드러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가 이런 메릴 스트립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안 할 수 없었겠죠. 이 워낙 발언이 강했고 또 화제가 엄청 되니까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가 감정을 배설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여배우 가운데 하나가 메릴 스트립이다. 또 대선에서 대패한 힐러리에 대한 악천꾼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또 100번째 말하지만 나는 결코 장애인 기자를 모욕하지 않았다. 단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공격했던 그거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말은 요컨대 자기는 장애인 모욕을 안 했다. 이런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동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방금 전에. 예. 한 5초 동안 뉴욕타임스 기자 흉내를 내면서 명백히 그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저건 장애인 흉내 내는 거다라고 알 수 있는 대중연설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가운데에서 비치고 있는데 한 건데 이게 정말 트럼프가 쓰레기구나라는 거를 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노스캐롤라이나 스피치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장애인 모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닌가 기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겠죠. 트럼프 얘기는 나는 그 뉴욕 타임스 기자를 비난했을 뿐이지 장애인이라서 그 사람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뭐 그러나 저러나 그게 장애인 모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반응을 내놨군요. 예.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메릴 스트립이 진심으로 믿는 사려 있고 주의 깊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주둔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으로서 메릴 스트립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솔직하게 행사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황 기자님 궁금한 예. 게요. 우리는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블랙리스트 이런 거 만들어서 탄압하기도 하고, 맞아 밥줄을 끊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 또 비판적인 이런 사회 각계의 인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트위터로 자기 기분 나쁜 감정을 배설하는 걸로 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서 배제한다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배우들이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배우들이 블랙리스트로 이런 정권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정권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트럼프 취임식 때 A급 가수들이 거의 다 안 나가겠다라고 비토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주요 일간지들이 이걸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영공은 아니고 그렇지만 외국의 비행기가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은 사전에 관할국의 허가를 받는 게 법이 아니라 관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한국하고 중국, 일본이 각각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이 있는데 거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여기가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도 남쪽 이어도 인근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4시간에서 5시간 가량 침범을 했고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중국이 보낸 10여 대 항공기 중에는 6대가 폭격기였다라는 점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아니 뭐 이런 일이 허다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2번 있었는데 그때는 한 번은 2대, 또 한 번은 3대 이렇게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폭격기도 없었고요. 예. 근데 어제처럼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4시간에서 5시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침범했고 폭격기가 있었고 또 우리 전투기가 10여 대가 긴급 출격한 그런 사례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도 거기는 한 20여 대가 출격했다고 합니다. 이 마스터베이션 아미도 출격을 했군요. 예. 중국의 의도는 뭐 사드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하고는 사드 배치 문제가 있고 또 일본하고는 센카쿠 열도 문제,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다가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최근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한해협 일대에 일본 함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자기들이 비행기를 띄우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좀 보려고 예. 그래서 그런 군사 작전상의 필요 때문에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예. 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시대가 곧 시작이 되는데 중국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겠다라는 경고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렇게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데 말이죠. 게다가 또 트럼프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서 아무 대응도 못하는 그런 처지네요. 만약에 이번에 군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거나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서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것밖에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예.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지만 예. 만약에 기각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살려준다면 예. 지금 이 식물정부 상태가 연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심판 기간이 길어진다면은 그거는 또 역시 외교 재앙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예. 1월 말이나 2월 초 빨리 탄핵이 가결되는 게 이 외교적 참사 상태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이 가결돼서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자기 리더십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대사를 귀국시킨 일본에 대해서도 정부가 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대사가 귀국했는데,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면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마치 소녀상을 철거하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위안부 문제의 정의가 바뀐 분위기입니다. 아베가 한국한테 뭐 성의를 보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위안부 합의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부산 소녀상 건립 이후 약 지난 열흘 동안에 한국 정부가 보인 자세가 또 역시 저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역시 이렇게 아베가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이는 것을 이제 흔히 어려운 말로 초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외교부는 굳이 이거를 초치가 아니라 그냥 면담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을 좀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계속 하는 말이 위안부 합의의 이행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안부 합의 사실상 깨진 건데 합의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국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더 우습게 보고 강경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황 기자님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딱히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모든 거를 동결시키고 가만히 놔둬라 그냥. 그리고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게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이거 막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동결시켜야 되고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진척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현재 한국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두 분이 공동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전문가 단체가 있는데 어제 성명을 냈는데 그 제목이 박근혜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더 이상 뭐 진척시키지 말고 일단 동결시켜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청문회를 보다가 제가 황천길을 갈 뻔했습니다. 왜요? 이거 아주 스팀이 확 오르는데. 진짜, 예. 이 나라가 총기 자유국가가 아닌 게 저들에겐 행운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되나요? 근데 어제 그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박상진 사장. 네. 이 사람 나오기로 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안 나왔습니다. 결국 안 나왔군요. 예. 예, 근데 안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서도 공개가 됐고, 중간에는 자해를 했다는 보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오보인 것 같고요. 지금 밤 10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 어쨌든 박상진 사장을 둘러싼 여러 해프닝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장입니다. 예. 근데 어제는 뭐 청문회 증인들 대부분이 배를 째고 안 나왔죠. 예. 이 박상진 사장도 이제 역시 배를 째고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이유가 불출석 사유서에 적혀 있었는데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진단서도 같이 공개가 됐고요. 근데 사유서에 보면 2016년 9월경에 이석증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작년 11월에 재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세 번째로 이석증이 재발을 해서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 증세를 겪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까지 생겨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사유를 적은 겁니다. 예. 근데 이것까지만 해도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긴 하지만 하도 이러는 사람들이니까요. 별첨 자료로 병원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진단서가 거의 협박 공갈 수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 사장은 평생 살아온 의미가 없어지고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증상이 심화가 돼서 폐쇄병동의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그냥 니들이 자꾸 부르면 자살할지도 몰라. 무슨 이러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오보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요. 낮에는 박상진 사장이 자해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박 사장 부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오보다. 잘 자고 있다. 자해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와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더 웃겼던 건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생각이 심해져서 죽을지도 모르니 그만 부르세요. 라고 진단서를 떼준 곳이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을 뭘로 보고 저 따위 진단서를 계열사 병원에서 떼내는 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요. 보니까. 네. 그런데 저걸 저렇게 대놓고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거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평생 살아온 의미가 없어지고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살을 생각하는 증상이 심화됐다는 대목인데요. 제가 참 이 사람 목숨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긴 싫지만
자해 보도도 흘러나오고 뭐 삶의 의미가 등장하라고 하니까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정유라가 가고 삼성이 돈 거래를 할 때요. 직접 돈을 건네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정황이 굉장히 수상해요. 원래 이 승마협회 회장을 차남규 씨라고 하나생명 대표이사가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차 회장의 임기가 2017년 2월까지 다음 달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2014년 2월에 그만둔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2015년 3월에 삼성이 이 승마협회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 승마협회장을 맡은 게 바로 이 박상진 사장입니다. 승마협회장인 거죠. 예. 그리고 2015년 3월에 그러니까 이때 그 정유라가 쓴 편지가 SBS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승마협회장을 포기하고 삼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정유라가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아이씨 우리 엄마가 독일 영주권을 얻으려고 해 뭐 이런 글의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 최순실이 삼성을 승마협회장으로 맡기려고 작업을 하면서 삼성의 스폰서로 독일 영주권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달에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직접 논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8월 달에 삼성이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범위 그 코레스포츠라는 곳이죠. 여기에 220억 원 지원한다는 규모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80억 원을 넘겨주는데 이 돈을 넘겨준 사람이 바로 박상진 사장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자살이 생각이 들어서 청문회에 못 나오겠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볼 건 최순실이나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물론 뭐 이재용도 있고 장충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삼성의 여러 인물 중에 제가 최순실이나 정유라라면 제일 가깝게 느껴졌을 사람이 박상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직접 건네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준 바로는 그 최순실 모녀가 그 돈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말도 사고, 뭐 살림살이도 사고, 집 임대료도 내고, 뭐 강아지 기저귀까지 샀다는 거니까요. 그걸 다 삼성 스폰서를 받았다는 건데 그 돈을 준 사람이 박상진이기 때문에 최순실 모녀가 굉장히 박상진을 특별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본체가 아니라서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심부름의 정황과 최순실의 예쁨을 받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YTN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한국 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게 열렸어요. 여기에 박근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총리도 참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박상진이 나타납니다. YTN 보도 영상을 보면 안종범 수석이 박상진 앞까지 환한 표정으로 찾아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박상진 손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을 이끌고 박근혜한테 데려갑니다. 그리고 박근혜한테 인사를 시키고 악수를 시켜요. 그리고 박근혜가 앉아있는 헤드 테이블에 박상진을 앉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실세수석이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을 박근혜한테 이끌고 가서 테이블에 앉힌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의전이거든요. 그 헤드 테이블에는 경제인이 앉는다면 허창수 정경련 회장쯤이 앉아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재용이 왔다면 앉아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박상진쯤이 거기에 앉을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안종범이 굳이 박상진을 끌고 가서 박근혜한테 인사도 시키고 악수도 시키고 앉힌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재용하고 박근혜가 독대를 한 이후에 삼성이 100억 원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실무를 박상진이 맡았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이 왜 박상진을 끔찍하게 박근혜한테 안내를 해줬는지 이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 박상진이 갑자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자괴감에 빠져서 청문회에 출석을 못하겠다.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박상진이 청문회에 안 나온 건요. 자살 생각이 커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죠. 특검이 박상진을 소환할 계획이 있다고 지금 밝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상진이 자살까지 들먹이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람 생명 두고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만약에 박상진 사장이 정말로 자살을 시도한다면은요. 어제 자해소동 오보도 있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자살이라고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이재용을 보호해주고 싶어도요. 더 끔찍한 짓은 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네, 이재용 살리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끔찍한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재용이 위험할수록 삼성은 온갖 비상식적인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부디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안 벌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특검이 정의로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확신을 특검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예. 자살 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자살 시도한다고 하면 왠지 이번에는 정말 못 믿을 것 같아요. 예. 박상진 씨, 자살하면은 자살 당한 걸로 알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저기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만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게 가족들한테도 떳떳한 길이고요. 삼성전자의 한 부문이긴 하지만 사장이란 자리, 뭐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네. 예. 사람으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여성들에게 농담으로라도 뭐 년 이런 욕은 안 씁니다. 네, 예. 조심하시잖아요, 항상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했을 때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웃지? 정말 열심히 무슨 년이라는 말은 농담으로도 안 하는데 네. 왜 나의 이런 노력을 몰라주지? 예. 그렇긴 한데 네. 진짜 어제 또 최근에 어떻게 또 등장인물들이 공교롭게도 다 여성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아주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이죠. 네. 놈이나 새끼라고도 할 수 없고. 네. 하여간 뭐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이 블랙리스트 판문은 그래 저 대표로 김기춘한테 이 개 씹새끼야라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기춘은 남자네요 보니까. 네. 예, 뭐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의문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 있었던 일만 놓고 보면 김기춘은 약간 의문의 일패입니다. 어제의 주인공은 김기춘이 아니고 조윤선 장관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뭐 정말 조윤선 장관이 하루 종일 화제였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어제 4명을 줄줄이 이례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윤선 때문에 열받은 마음이 특검을 보면서 조금 풀리기도 하고 그런 뭐 밸런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야기는 특검이 지금 부른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특히 그 김종덕 전 장관이라는 사람이요.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잡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동안 김종덕 씨는 블랙리스트 본 적도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특검이 위증 혐의까지 덮쳐가지고 구속영장을 쳐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이규철 특검보가 발표를 하는 장면을 보면 블랙리스트는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매우 맞는 말이고요. 수사는 또 이제 김기춘한테까지 확대될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블랙리스트가 왜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선태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특검의 주장대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중대한 범죄라는 건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학 면에서도 좀 뚜껑이 열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 요거 말고 경제학 면에서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경제학에서 제일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정부가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느냐 이걸 두고 경론을 벌입니다.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시장이라는 곳이 너무 강자의 횡포에 휘둘리니까 정부가 보다 자주 좀 강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평등과 균형을 찾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보수 경제학자들은 정부라는 곳은 매우 비효율적인 곳이기 때문에 반면에 시장은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덜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 경제학자들조차도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최대한 덜 개입하라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더 본질적으로 물어보면 왜 개입을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용인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시장은
공익을 지향하지 않고 100%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돈벌이의 혈안이 돼 있는 곳이다 보니 공익을 훼손할 때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반면에 정부는 국민의 공공적 안녕이라는 공적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 사적 이익 추구라는 영역이 공적 영역과 충돌을 할 때 정부가 그 공적 영역을 지켜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시장에 개입을 한다. 요까지는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경련 이런 곳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걔들 입장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기업은 공적 영역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걔들은 사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곳이니까요. 이제 규제가 없으면 좋겠다는 게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규제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규제를 없애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기업들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이 공적인 영역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을 훼손하면 규제하는 거고요. 공적인 영역을 훼손하지 않으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진보가 강력한 정부론을 바탕으로 시장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일견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예.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무작정 기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자고 주장을 하면 진보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저게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가 국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2시가 되면 청소년들은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제도였을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새누리당이 발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규제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해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게임을 못하게 만드는 게 공적 영역을 지키느냐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애들 12시에 게임 못하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학원을 다니거나 숙제하겠죠. 아니면 도망쳐서 나가서 놀겠죠. 왜 이게 굉장히 사적 영역인데 이걸 공적 영역의 잣대로 규제를 하느냐는 겁니다. 저 이 얘기하면 무슨 게임 업체로부터 로비 1원 아픔 받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규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이라는 걸 하나의 문화로 인정을 합니다. 뭐 제가 즐겨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공적 영역을 지키려면 게임이 아니고 공부를 그만시켜야죠.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걸 뭐 게임을 12시가 되면 사이트에 접속을 막는다는 건 허튼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이 공공의 영역을 훼손할 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옛날에 뭐 정부가 나서서 1년에 비누를 150만 개 생산하는 사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정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비누 개수까지 결정을 합니까? 비누 개수는 저는 공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규제가 과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면 공적인 정부가라는 전제 아래서요. 사적 시장을 잘 제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사적 영역을 침범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가 최소한 공적인 영역을 지키려 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는요. 정부가 지금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 문화인 예술인들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팔리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공적 정부가 사적 시장을 제어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오히려 사심을 품고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문화예술이라는 시장은 공공성마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적인 정서와 연관된 시장이기 때문에 영화, 문화, 음악 이런 게 쭈쭈바하고 똑같은 상품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사심을 가지고 공적인 성격이 강한 시장을 제어했다는 건 완전히 본말이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시장 경제와 공익성이라는 경제학 기본 개념이 그냥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사심을 품고 시장에 개입을 하면 경제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번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두환이 국제그룹이라는 그룹을 며칠 만에 아작을 내버리거든요. 예. 해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적 영역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예.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제그룹이 뭔가 심각한 구조조정의 위기가 있었고 시장 경제에 위험한 요소가 되고 하면 정부가 국제그룹을 해체시키는 걸 공론화시키고 저는 의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적 영역의 훼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사실 정설로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총선 때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민정당에 돈을 충분히 안 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청와대에서 전두환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만찬을 했는데 하필이면 양정모 회장이 눈길에 갇혀가지고 이 만찬에 1시간 지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두환이 열받아서 국제그룹을 해체시켰다는 게 정설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제가 해체 못한다는 건 아닌데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적인 이유로 기업을 해체해버리면은요. 나라 경제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아예 신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정부가 나중에 시장을 정당한 이유로 규제를 하려고 해도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새끼들 또 지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반발하겠죠.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겠죠. 이런 불신이 한번 생겨버리면 회복하는데 5년, 10년 한참 걸립니다. 얘네들이 쌓아놓은 똥 치우는데 또 한참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박근혜는 그냥 열받으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닥짓을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부당한 지시 경제 시스템에 미친 악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무기징역도 저는 부족할 지경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형 반대론자라서요. 사형은 말을 못하겠는데 이 나라 경제와 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쌍팔년대까지 돌려놓은 손실을 생각하면 진짜 뚜껑이 부글부글 열립니다. 아무튼 특검 수사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제발 단죄라도 좀 분명히 해서 정부가 앞으로 시장에 개입할 때 신뢰도를 시장으로부터 다시 형성하는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욕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아예 사형 집행까지. 아닙니다. 저는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무기징역으로 하겠습니다. 무기징역. 끔찍한 분입니다. 네. 참 역시 제가 전도사로서 확실한 그 품격과 또 인간 사랑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성 면으로는 김용민 PD님 원톱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정말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탄핵이 뭡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극형의 처에 마땅할 그런 짓인데. 워낙 우리가 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진짜 이런 일들에 좀 둔감한 면이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는 이거는 진짜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문명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윤 전 주에게는 시집가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본인에게는 시집가란 덕담을 안 해줘서 최순실 동지에게 삐진 박근혜 동지께서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날뛰는 아베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초급증에 시달리는 아베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아베는 10억엔을 줬으니 소녀상을 철거하라 이렇게 주문했다. 그러나 10억엔은 100억밖에 안 되는 푼돈 아닌가. 그 돈 가지고서는 15만 원으로 폭등한 박사모의 일당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고작 6천 명을 한 번 동원하면 엔꼬가 나는 돈이다. 이따위 푼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아베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아베는 자위대를 한반도에 몰래 상륙시켜서 박사모로 위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아베는 돈을 줬으니 성의를 보이라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당 청탁을 하고 있다. 현재 황교안이가 아베의 부정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가 황교안이를 못 믿고 계속 재촉을 한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아베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백발의 노인이지만 새파랗게 어린 정유라에게 개밥을 사다가 바친 조력자 데이비드 윤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친일파 세력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이란 괴뢰 정당을 만들었다. 일본의 수장 아베는 바른정당의 친일 자귀를 수여해서 외연이 확장된 친일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까발려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만권 정치철학자의 한결의 기고문 시민혁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겁니다. 1789년 혁명의 의미를 온전히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시계바늘 같은 규칙적인 삶을 살던 칸트의 산책을 멈춘 바로 그 사건, 프랑스 대혁명이다. 역사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늘 지배당하기만 하던 민중이 광장에서 왕의 목을 단두대로 잘라버린 점이었다. 유럽에서 늘 지배계급이었던 사람들에게 지독한 공포로 다가왔다. 반면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오르게 한 프랑스 민중들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통해 우렁차게 선언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통치자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한나 아렌트가 지적하듯 혁명의 의미마저 바꾸어 버렸다. 이제 혁명은 통치권이 더 이상 지배계급 내에서 돌고 도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받는 민중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아직 대한민국은 이 땅의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우리에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새로운 헌법을 쓰는 일이 남아있다.
이 새롭게 쓸 헌법이야말로 바로 시민들이 말로 이루어내야 할 혁명의 마지막 과제다. 이 헌법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맺는 약속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과정을 제대로 완결짓지 못한다면 12월 시민혁명은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로 남겨질지 모른다. 이를테면은 또 다른 기득권자 예컨대 거목 반기문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 시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민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민족지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해서만이 아닙니다. 위안부 소녀상 걸린 문제로 일본이 불편해하니까 오늘자에서 일본 정계의 한국과 친한 정치인마저 한국은 교섭하기 어지간히 귀찮은 나라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등신들아, 그럼 일본 눈치 봐야 하니까 위안부 부당합의 인정하라는 말이냐? 박근혜가 창비나 문학동네를 언급하면서 지원을 줄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군요. 한편 김기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에게 좌파 지원 차단 서둘러라 이렇게 수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 문체부 장관 조윤선 하여간 내가 블랙리스트 만든 것은 아니다 라면서 발뺌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줄곧 없다더니 그건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박근혜를 포기했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이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은 대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것만으로도 박근혜는 협박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합병의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를 도왔음을 특검이 밝혀낸다면 뇌물죄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수백억이니까 박근혜와 이재용은 감옥에 가는 거고요. 오늘 한겨레에는 정유라 228억 지원이 합병되기 한 달 전에 계획됐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월호 1000일 만에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박근혜가 당일 오전 내내 서류와 싸움했다고 합니다. 뽕 맞았거나 연애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에 최순실이 딴 핑계대고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건 정말 또라이 짓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인데 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교섭하기엔 어지간히 귀찮은 나라다. 한국 정부가 부산 소녀상 설치를 용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가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일본 내에 한국과 친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도 특검도 아니고
법원이나 다름없는 헌법재판소인데 재판에 안 나오면 캥겨서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2003년부터 피해 수습에만 9천억의 정보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썼기에 9천억이나 써도 매번 AI가 발생하나?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이번에 살처분됐습니다. 여기에 2,70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가축 방역 사업의 올해 예산 보니까 지난해보다 5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AI뿐 아니라 구제역 대응 비용까지 합한 금액인데요. 정부가 당장 예산을 아끼려다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못하고 AI 피해만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나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쉬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도 있다고 합니까? 야,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 넣어서 흘려봐. 그러면 블랙리스트는 코미디가 될 거고 결국 낙서로 치부되지 않겠어? 카카, 화이트리스트에 심지어 적군 리스트까지 리스트가 속속 폭로되고 그 숫자가 10,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명단에 카카 이름이 있겠습니까? 카카를 위한 리스트인데요. 치가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으니까요. 조윤선은 청문회장에 낮 2시 반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니까 비로소 나온 것입니다. 출석 이후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인 거부권을 주장하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5차례에 걸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들으셨지요?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고 작성과 실행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에게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조윤선 증인, 그런 확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님, 블랙리스트는 제가 정말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아니, 증인이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 이후에 문제가 됐다면 그걸 언제부터 확인을 했냐고요?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요? 제가 작성에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작성에 책임을 묻는 게 작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느 시점에 직원들을 상대로 물어봤냐고요.
계속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물어보는 설명 내용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문체부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면서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39건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감사관실을 10명에서 19명으로 늘려서 자체 감찰도 특별한 아니, 조사를 장관. 시작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최순실 사태에서 문체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아주 발빠르게 이거 조사했어야 맞잖아요. 도대체 국정감사 이후에 언제 시점에 조사를 해서 이 존재를 알게 됐냐고요. 의원님, 저는 최순실 씨와 블랙리스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의혹이나 그 어떤 문제 제기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 말고는 최순실 씨가 아니, 블랙리스트에 관련이 그러면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들어본 적이 국회에서 없습니다. 지금 도정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37번에 걸쳐서 위증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은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지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동시에 소환하며 특검의 칼끝이 이재용 부회장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검이 삼성을 겨냥한 것은 대가를 노린 뇌물죄입니다. 지난해 7월 제1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지원했을 뿐 합병 대가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오늘부터 삼성이 언론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기획한다는 제보를 폭로했습니다. 네, 이미 이완배 기자가 예견했지요.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삼성의 최순실 지원이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가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일면 기사가 이를 반박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한 달여 전에 삼성이 정유라에게 228억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에 2015년 6월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건은 최순실의 측근인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가 재직 시절에 작성한 것입니다. 결정 이후가 아니라 결정 이전에 정유라 지원 계획이 세워졌군요. 대가성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한겨레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대통령 박근혜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박근혜가 참사 당일 아침 8시 반에 윤전추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챙겼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가 서류와 씨름을 했다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미용사를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의료시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근데 이거 누가 믿어줄까요?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박근혜의 행적을 30년 동안 봉인하려 했다. 감추려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4년 7월 17일자 지금은 세상을 떠난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기춘은 VIP에 지시하며 박근혜의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첫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죽은 다음에나 공개가 되겠군요. JTBC 보도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3회 변론 기일에 최순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혀를 찹니다.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다. 박근혜한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정치인마저 한국에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는 일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는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서 집권여당 자민당의 2인자입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2015년에도 니카이 도시히로의 발언을 보도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노력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실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노력한 결과가 바로 2015년 12월 28일 말도 안 되는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일본을 대변하는 일본 민족지 조선일보, 이걸 돈 내고 꼭 보셔야 합니까? 정부는 연간 지원 예산이 300억에 불과한 출판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들이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박근혜가 직접 특정 출판사를 거명하며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는 김상률 당시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에게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등을 좌파 문예지라고 지칭하며 문체부에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정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출판사 창작과 비평과 문학동네는 모두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결국 우수 도서 한 종류당 1,000만 원씩을 정부가 구입해주는 이른바 세종 도서 선정에서 두 출판사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세월호 관련 책을 냈다고.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직접 지시했다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 10월 당시 김기춘은 김종덕에게 좌파들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제대로 챙기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느냐, 서두르라 라고 수차례에 강조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하고 지원금을 끊는 작업을 말살정책이라고 불렀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말살하는 것, 이것을 박멸, 소탕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또한 정부 비판적인 영화는 국민을 감염시키니 자금줄을 끊어서 말려 죽여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김기춘이 이런 인간입니다. 김기춘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답변 태도 어떠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혈압 숫자